안녕하세요.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성실함이 최고의 가치라고 배웠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봤거든요. 20년 차 경제기자의 시선으로 여러 자료들을 취재하고 분석해 봤는데 네, 그 결과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저희가 본 자료에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박성실 씨하고 이설계 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분은 박성실 씨. 이름처럼 지난 10년간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현실은 마이너스 통장인 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설계 씨. 이분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하는데 자는 동안에도 월 1억 원이 들어오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드셨죠. 이게 그냥 들으면 뭐랄까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타고난 천재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오늘 대화는 바로 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한번 완전히 뒤엎어보고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은 좀 빼고 차가운 숫자로 현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최고의 덕목이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알아본 자료들은 그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의 선언하듯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12억 원이라고 해요. 12억 원. 네, 그리고 직장인 월평균 실수령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1년을 모으면 2,400만 원. 10년을 꼬박 모아야 2억 4천. 이걸로 12억짜리 집을 사려면 제가 계산해보니 50년이 걸리더라고요. 50년이요? 네, 50년이요. 와, 솔직히 이 숫자를 보고 좀 허탈했어요. 그 허탈함이 정확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있나요? 네, 그 계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빠져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 물가 상승.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항상 정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압도해 왔어요. 항상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50년 동안 12억을 모으는 사이에 그 아파트 가격은 20억, 30억이 돼서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절망적이네요. 이게 마치 자전거를 타고 KTX를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도 기차는 그냥 슝 하고 사라져버리는. 결국 이건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한 경제학자 인터뷰 자료에서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더라고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함수의 문제라고요. 함수요. 수학 시간에 배우던 그 함수. 네. 우리가 받는 노동소득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버는 아주 정직한 일차 함수와 같아요. 아,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반면에 자본소득, 그러니까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노동소득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복리가 붙는 어느 변곡점을 지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노동소득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거죠. 아, 함수로 설명하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행위가 1차 함수고 저 멀리 사라지는 KTX의 속도가 바로 지수 함수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마주한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군요. 성실한 노동만으로는 결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네, 그 수학적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저 KTX에 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올라탄 걸까 하는 질문이겠죠. 맞아요.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자수성가로 100억대 자산을 이룬 김 대표라는 분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이분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분 스스로를 영리한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인터뷰 첫 마디가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걸 혐오합니다 였어요. 그렇죠. 물론 그냥 일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더 정확히는 반복적인 일을 혐오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분이 설명한 노동자와 설계자의 차이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차이였죠?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내가 직접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하면 그건 노동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 내 시간을 직접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10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건 설계자의 일이라는 거죠. 아, 그 차이군요. 전자는 내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게 멈추지만 후자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이프라인 우화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랑 수도관을 설치하는 사람 이야기요. 맞아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과정의 힘듦이나 땀의 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네, 오직 해결된 문제의 규모와 그 해결책의 희소성에만 보상한다는 거죠. 물 한 동이를 힘들게 길어다주는 수고로움보다 마을 전체가 언제든 물을 쓸 수 있게 만든 그 시스템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자료에서는 소득의 분리, 즉 디커플링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설명해요. 소득의 분리. 네, 나의 시간과 소득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 구간을 만드는 것. 이게 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는 경고였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사업할 자본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하면 그냥 빚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레버리지예요. 부자들이 말하는 레버리지는 나 대신 일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나 대신 일하게 하는 모든 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째는 타인의 돈, OPM, 즉 금융이죠. 둘째는 타인의 시간, OPT. 이건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지식, OPK예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거나 잘 만들어진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들이죠. 아, 영리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빌려와서 자신의 목표를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두 카페 사장님 사례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대뷰였죠. 한 분은 개인 카페 사장님이셨는데 인건비가 아깝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원두 볶고 청소하고 서빙까지 모든 걸 직접 하셨잖아요. 네, 결국 자신의 가게에 종업원으로 남게 된 케이스죠. 반면에 다른 프랜차이즈 오너는 달랐죠. 매니저, 마케팅 업체, 세무사 다 고용해서 맡겨버리고. 네, 물론 당장 나가는 비용은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확보한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2호점, 3호점을 낼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죠.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네요. 한 명은 자기 가게의 가장 성실한 종업원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여러 가게를 거느린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아끼려고 자기 한 달을 통째로 쓰는 것과 300만 원을 지불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산 뒤에 그 시간에 3천만 원의 가치를 만드는 것. 와, 여기서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당신의 시간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저의 시간당 가치요? 네. 만약 당신이 시간당 1만 원짜리 일을 직접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1만 원짜리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냉정한 셈법이라는 거죠. 그 말은 정말 뼈아프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열심히 할까를 고민해 왔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를 위해 당장 멈춰야 할 행동 목록, 일종의 나투두 리스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 가능한 단순 반복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위임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정 안 되면 과감히 없애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척하는 자기 위안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내가 오늘 책상에 12시간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시스템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땀 흘려번 돈만이 가치 있다는 식의 노동을 신성시하는 가난한 마인드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마인드라고요? 네. 한 칼럼에서는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를 평생 성실한 노동자로 묶어두기 위한 시스템이 설계한 가장 달콤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어떻게 더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에서 빠져나갈까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 영리한 게으름이 부를 가져온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거의 마칠 때쯤 본 박성실 씨의 작은 변화가 생각나네요. 아, 그 후일담이 있었죠. 네, 배달을 직접 뛰는 대신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렇게 번 몇 시간 동안 가게의 첫 밀키트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물통을 내려놓고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네요. 정말 희망적인 변화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실함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방향 없는 성실함은 어쩌면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부디 영리하게 게으르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스크립트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얼마짝입니까?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널리 알려주십시오.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는 게으른 천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